김미수 헌재 소장 청문회가 끝났는데요. 털 게 거의 없었어요, 이 양반은. 어차피 헌법재판관 할 때 대부분 나왔던 이야기들이 재판으로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김미수 헌재 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실 통과가 낙관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쪽에서 제기했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민주당 추천의 헌법재판관이다 보니까 뭐 소수 의견 낸 것들이 다 민주당 쪽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거다. 그래서 민주당에 충성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전체 의견들 중에서 소수 의견 낸 게 10%도 안 된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박주민 의원이 이제 그걸 쉴드 치는 그 질의를 했는데 정말 그건 제가 음성으로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방송에 넣어드리고 화제가 됐던 건 그겁니다. 5.18 때 버스 운전했던 그 사형 선고했던 그분의 실제로 청문회장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악수하고 사죄하고 죄송하다고 그런 장면들은 역사적인 화해 이게 이루어지는 건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그것을 트집 잡아서 흠집 내려는 사람들이 바로 전두환의 후예들이라는 게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그때 사형 선고를 내려줬으니 자기들의 권력에는 맞는 판결 아니었습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때 사형 선고를 내렸기 때문에 부적격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선미 의원이 어제 청문회 끝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18에 이렇게 많은 야당 의원들이 관심을 갖는 걸 보면 5.18 정신 헌법에 담는 거나 진상규명 과제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거라고 믿는다. 야, 역습을 했네. 어쨌든 좀 삶을 보면 전남대학교 출신이 77년도에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3년 후에 군대를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80년대에 고통을 안고 군대를 갔었고 군대 가서 어떤 이 사건을 이제 판결한 모양이에요. 군법으로 했으니까. 1차 군법으로 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었고 어쨌든 그때 당시에 군 법무관이었다면 독재 정권에 대항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입장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고 그다음에 김미수 헌법재판관 소장 후보가 하는 말이 그 판결로 인해서 평생의 재판에 고뇌하게 됐다. 소회를 이제 말씀을 한 거에 참 눈물겹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시간은 지났지만 어쨌든 그 당사자들과 청문회에서 만나서 악수를 하는 건 화합의 시대, 그다음에 상생의 시대, 그다음에 더 나아가 혁신과 계획의 시대에 맞는 행동이어서 참 눈물겨웠다. 37년간 이들을 누가 갈라놨는가? 바로 자유한국당 같은 폐륜 세력들이 화해하지 못하게 갈라놓은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했을 때 새로운 시대가 오긴 왔다. 그 피해자가 자기 사형 선고를 내렸던 그분이 피해갈까 봐 이리 와서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는 보기 드문 멋진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드라마 같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히 이 헌법재판관, 이 판사라는 사람이 헌법재판관으로 있으면서 소수 의견을 낸다는 것은 뭐 물론 퍼센트로 보면 100%가 아니고 뭐 한 10% 정도라고 하지만 이 소수 의견을 그렇게 꾸준히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굉장히 민주주의에 큰 도움이 되는 행동이에요. 이 시대의 흐름에서 어떤 때는 독재도 있었고 어떤 때는 막장 정부도 있었고 뭐 온갖 억압, 국정원을 통하는 사찰 이런 것들이 만연하던 사회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있으면서 소수 의견을 꾸준히 제기했다는 것은 그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만을 내리지는 않겠다라는 의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민주주의에 대해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으신 분이고 이게 머리와 가슴 속에 각인이 잘 돼 있으신 분이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그 푸른나무가 얘기한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이라고 해서 당의 명령에 따를 거냐 또는 정당에 준하는 어떤 판결을 내린 거냐 그렇지 않았다는 게 분명히 밝혀졌고요. 그리고 저는 이 헌법재판관 임명부터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눈치를 일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진당 해산 관련해 소수 의견 1명 나왔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적어도 2~3명은 나왔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1명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재판소 소장에 문제가 있다라든가 이렇다고 한다면 거의 뭐 군사 독재나 획일주의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건 다양성을 의미하는 건데 재판관이 전체가 다 획일적으로 하면 북한과 다를 게 뭐 있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건 뭐 꼬투리 잡기 위한 꼬투리인 것이고요. 만약에 통진당 해산이나 기타 소수 의견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대한민국이 아닐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이것이 바로 전체주의고 획일주의에 준한다. 당연히 더 나와야 된다. 소수 의견들이. 두세 명은 나와줘야 건강한 헌법재판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청문회에서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에 소속에 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석희 이 사람들이 통합진보당에 주도하는 세력도 아니었는데 그 이후로 해산시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런 의견도 냈었고요. 아, 그럼요. 근데 오늘 최고의 스타는 아마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인 것 같습니다. 5.18 단체들 향해서 막 어용이라고 하고요. 평상시 어용을 많이 누려본 분들한테는 다 어용으로 보이는 거예요. 물론 제가 들었다는 어용 방송이긴 합니다. 우린 자발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5.18 단체 이런 분들을 증인으로 불렀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김희수 까주겠지. 이렇게 했는데 편들어져 버리는 거야. 이것들 봐라. 이게 오용이네. 이렇게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나물님 있죠. 백도라지 씨. 백도라지 씨가 뭐라 그랬어요? 한마디 크게 하셨죠. 지금 회의 진행 중인 거 아니잖아요. 어디서 5.18을 욕을 하세요. 말이 돼요? 자유한국당 의원이. 라고 소리를 지르셨죠. 자유한국당 의원이 5.18을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냐. 부끄러워서 말 못할 것 같은데. 뭐 그런 정도였었고 김희수 재판관에 대해서는 사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극명히 보였고 그분 자체가 아주 특별한 하자가 있다 이렇게 느끼긴 좀 힘들고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에서는요 김상조, 김동연, 김희수는 청문 보고서 채택해준다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광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고서 채택 못하겠다 사실상 반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국민의당이 어느 정도만 협조랄까 이런 걸 좀 해준다고 하면 실제 국정 운영이 쉬워져요. 120석 플러스 40석이니까 160석 과반이 넘지 않습니까? 물론 국무총리를 제외한 이런 나머지 분들은 국회에서 통과가 사실은 별로 의미는 없는데 이제 이런 측면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냥 통과시켜? 그러면 다수결로 찬반 투표해볼까? 직권상정해? 청문회 보고서 채택하지 않아도 나 임명할 거야? 이런 방식으로 가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조심스럽게 유리 그릇 다루듯이 조심조심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어깃장을 계속 넣고 있는 거죠. 이낙연 총리 후보자 국회 이제 표결부터. 그렇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 사실 그 전략을 구사한다고 보기보다는 여기서 여당이 정말 잘해줘야 되는데 정치력 발휘 잘 해가지고 야당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 수뇌부의 어떤 전략이 뭘까가 되게 궁금해요. 오늘 그 청와대에서 발표가 있었어요. 다음 주에 여야 상임위원장과 대통령께서 회동을 한다고 합니다. 회동 요청을 했고요. 이 회동을 할 때 요청 두 가지 큰 사항은 하나는 내각 구성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추경에 대한 협조 요청 이것을 회동에서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 야당들에게는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 국민들에게 만약에 이 야당들이 상임위원장과 회동이 끝나고 나서도 협치를 하지 않고 계속 어깃장만 놓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한테 야당은 이제는 협치 안 하는 그냥 반대만을 위한 반대하는 당, 반대당들이다라는 이미지를 명확하게 심어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은 협치를 하려고 할 만큼 노력했다라는 부분들이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명분 쌓기. 예, 그래서 이제 정당성을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들이 이게 무조건 반대만은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대통령과 청와대와 민주당이 아마도 전국의 주도권을 이렇게 잡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대통령은 이제는 야당과의 협치가 아니라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른정당 김용태 의원이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 유리천장을 깬 분이다. 라는 평가를 내리면서 이거는 인준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 발언을 했거든요. 이런 발언의 진위성을 보면 만약에 국민의당이 강경화 후보에서 끝까지 반대를 했을 경우에 바른정당이 거기에 찬성표를 던지는 순간 바른정당의 지지율은 엄청나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국민의당 지지율은 더 그 상태에서 10%도 안 나오는 상태에서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바른정당한테는 오히려 이번이 더 큰 기회가 올 수 있는 거고 국민의당이 대놓고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 계속 반대만을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정도 딜레마가 좀 있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라 왜 그러냐면 아까 협치 말씀하셨잖아요. 협치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뭔가 문재인 대통령도 하나를 포기하거나 뭐 팔을 잘라주거나
이렇게 해라.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발짝이라도 후퇴를 해서 정말로 야당을 존중한다는 모습을 보여줘라라고 무리하게 강경화를 끌어들여서 계속 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사인 간의 무슨 전투 같으면은 둘이 막 치고니 받거니 싸웠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좀 맞았지. 그러니까 약간 타박상 좀 들었는데 똑같이 싸우면은 야당은 지금 골절상이 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긴 게임, 그러니까 손해를 안 보는 게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에 그 신비님도 그런 표현을 좋게 하셨는데 잔매에 골병드는 그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로 좀 평을 해야 되는데 협치라는 것이 이 협치가 과연 적폐 세력들과도 협치를 하라는 것인지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 지지율 하락이 지금 인사청문회 때문에 약 5% 이상 빠졌는데 그렇다고 해도 높죠. 78%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유한국당에서는 거 봐라 인사청문회 잘못했더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한 게 잘못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개. 국민이 바라는 건 그동안의 적폐를 청산하는 데 있어서 당신한테 지지도를 이렇게 높게 보여준 것은 개혁을 위한 드라이브를 강하게 밀어붙이라는 거였는데 협치라는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발목 잡은 거 여기에 대해서 잠깐 4주째 집권 4주째 지지부진해지는 것 이것 때문에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이 마치 언론과 기성 언론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길들이게 한답시고 그거 봐라 니네 인사청문회 제대로 참여 안 하니까 또는 인사청문회 제대로 된 사람을 내놓지 않으니까 지지율 떨어지지 않게 분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분석 중에 저는 선자를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개혁을 하라고 강한 적폐를 청산하라고 엄청난 표차로 밀어줬단 말이죠. 그리고 집권 시기에 80%가 넘는 지지율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인사청문회 때 발목을 잡히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저는 협치가 문제가 아니라 밀고 나가라는 메시지다. 오히려 더 적폐 청산하는데 무슨 놈이 협치냐. 자유한국당이 적폐 대상이에요. 제발 좀 협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강경화 같은 거 얘기 한번 해봅시다. 제가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 전남 장성에 제가 지금 고향까지 나와버렸는데 전남 장성에 가서요. 인목도가 50% 이하짜리 대지도 바꿔준다면 당장 바꿔줍니다. 제가 다시 얘기했잖아요. 여기냐면 지방의 세수가 저희 고향이요. 자립도가 18%밖에 안 돼요. 최하입니다. 대한민국에. 그러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집 팔고 가서 임야를 인목도가 낮아야 돼요. 대신 이거는 대통령도 못 바꿔요. 80% 넘으면. 여기에 집 짓고 살겠다 하면 어느 오라고 그래요. 서비스 다 해줘요. 라인 다 깔아줘요. 그게 바로 지자체의 지금 한계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샀는데 뭐 1,000원짜리인가? 1,560원짜리를 샀는데 샀더니 대지로 바꾸니까 당연히 10만 원으로 오르죠. 그런데 이거를 뭐 73배가 올랐다고 땅 투기했다고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상득은 어떻게 됩니까? 이상득이 설명해야죠. 자기 땅 사놓고 인터체인지 넣어버리니까 수십 배 올랐던 거하고 그게 투기인 거지. 이거는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투기가 아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봅시다. 위장전입이라고 얘기하는데 강남으로 이 정도 스펙이면요. 강남으로 가려고 위장전입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 모교에 딸 보내고 싶어서 모교에 대한 애착심이 있어서 구체적인 얘기를 제가 않더라도 그게 무슨 유장전입이에요. 의도가 유장전입이긴 하나 그 의도가 불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강남에 좋은 학군 보내려고 유장전입 한 게 아니잖아. 다른 자유한국당 네. 정치인들처럼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는 거 오히려 이거 하나도 해결 못하느냐. 문재인 대통령 그냥 치고 나가 임명해. 라는 메시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희가 그 촛불이 한참일 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거기도 해요. 어차피 요소 야대다. 그리고 촛불로 만들어진 대통령은 결국은 국민들 지지율 받아서 대통령 할 수밖에 없다. 국회가 중요한 건 아니다. 촛불 때 로직이 하나 있었잖아요. 뭐가 통과가 안 돼. 자, 다음 주에 촛불 100만 모여 하면 모여가지고 하면 그 다음 주에 통과돼. 이런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촛불 모이기는 또 많은 분들이 사실 피로감 느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게 저는 문자 행동이라고 봐요. 네. 그런 방식으로 민의가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압박을 해가는 거지. 단 거기에다가 욕설은 좀 하지 마세요. 그게 빌미를 주는 거기도 하고 분에도 욕설하지 마시고 맞아요. 역공이 네. 들어오니까요. 정정당당하게 항의하는 건 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행동하시고요. 그리고 촛불 켜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예, 맞습니다. 문자 행동을 놓고 뭐 테러니 폭탄이 이런 개 같은 소리를 하는데 그런 정치인들은 이정일 판사한테 신고하십시오. 대신 아까 우리 권 PD가 얘기한 대로 욕은 하지 마십시오. 명예훼손 되니까. 예. 그러고 나서 이게 저는 직접 민주주의로 가는 과도기적 단계가 아닌가. 그렇겠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신성한 겁니다. 문자로 자기 의사를
간접 민주주의인 대의 제도인 국회의원들한테 자기 의사를 직접 반영하게 만드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 체제 또는 주권자가 주권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거는 헌법적 가치인 것이고요. 굉장히 신성한 거기 때문에 제발 욕하지 말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하십시오. 만약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정치인들은 앞으로 도태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당 홈페이지는 십자포화 맞았어요. 맞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표현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촛불을 언제든지 켤 수 있다. 너희들 정신 차려라. 어차피 정치라는 게 상대방을 끌어내려야 자기가 올라갈 기회도 생기는 건데 그래서 흠집 내고 발목 잡기 하고 있는 거고 사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도 총평은 그래도 새누리당에서 제일 깨끗한 놈보다 더 깨끗해. 내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지들이 내라든가. 지들이 내면 되잖아. 그러니까 강경화 후보자는 보통 우리가 도시에 사는 보통 사람들 정도의 흠결 정도라고 봐요. 완벽한 사람은 아닌데 자기들이 말하기엔 좀 뻘쭘한 거고요. 아까 그 73배 땅값 오는 것도 신빈이 말씀하신 게 딱 그 결이거든요. 딱 그렇게 그렇죠. 되는 거고요. 근데 그거를 지적하는 사람이 심지어 최경환이에요. 자기 고향에다가 막 그 경제부총리 할 때 돈 쏟아붓던 바로 그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560평 평당 이게 샀다가 나중에 11만 원도 올랐다. 이건 누가 봐도 투기래. 땅값 오른 다 투기야. 그냥 보면 투기지. 근데 이거는 대지로 바꾸면 다 이렇게 올라요. 저희 시골도 똑같아요. 그렇겠죠. 누가 네, 한 갖고 15만 나서 원 땅의 올라요. 가치를 올린 건지. 그리고 투기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다른 방송에도 말씀을 똑같이 드렸는데 투기는 필연적으로 유장 전입이랑 연결이 돼서 농지 같은 거 살 땐 특기 전입이 그렇죠.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유장 전입이 도시에서는 이제 학군 이런 것이 더 주고 그리고 농촌에 가면은 이제 농지 관련해 가지고 살지도 않으면서 살아야 그 땅을 살 수 있는 뭐 이 그렇죠. 조건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법적으로 뭐 아시는 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농지를 바로 거기다 건물 못 짓잖아요. 멋지죠. 그것이 이제 관련돼 있는 게 유장 전입이 관련된 그런 건데 강경화 후보자는 그렇고 후보자 남편도 그렇고 그냥 가서 살아요. 실제로 거주해. 자기가 직접 짓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논란거리 자체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의 논리는 땅을 사가지고 땅값이 올랐으니까 투기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거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최경환이 구속될 놈이 말이야. 토이노믹스 기억나나요? 나라 망치고 지 고향에다 한 2천억 정도 발랐죠. 나쁜 놈의 시기. 지금 강경화 그 외교부 장관의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반대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은 이렇게도 본다고 하더라고요. 이 외교 무대에서의 한일전이다. 그러니까 예, 좋은 이게 판단이었어요. 예. 한국과 일본이 싸우고 있다. 국내에서 외교 무대에 누구를 세울 것인가를 갖고 싸우고 있는 형태다라고 판단들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강경화 이분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다른 분들도 느꼈을 테지만 사실 이 사람이 뭐 입지전적이니 뭐 어쩌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조선시대를 다 통틀어서 이만큼 외교 무대에서 역량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을 과연 몇 명이나 키워봤는가. 이 강경화라는 사람은 대한민국이 키운 외교 무대의 인재 중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유엔에서 오랫동안 사무총장 3명을 겪은 전문가고 인권운동가고 이런 사람. 그 최근에 그런 비슷한 사람이 한 명 있었죠. 반기문 씨라고.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엔이라는 큰 그 조직 안에서 전문가를 키운 거는 반기문과 강경화 이 두 분밖에 없어요. 아직은.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이 강경화라는 사람은 대한민국이 키워낸 인재인데 이 인재를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또 하나 단지 서울대 출신이 아니고 외무고시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반대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국익에 굉장히 반하는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일전이란 말이 굉장히 이제 정확한 말인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가 위안부 할머니 관련해서 등의 재검토 얘기가 있었고 일본의 친일 2, 3세대들의 정치인들이 일본의 극우 세력들의 사주를 받아서 강경화 후보를 굉장히 디스할 수도 있다. 이런 견해 굉장히 좋은 견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부의 자기 조상들이 일본과 뜻을 같이 하고 일본 밑에서 먹고 살았다고 해서 굉장히 일본과 우호적인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정치인들이 꽤 있어요. 저는 그것을 일본과 극우 세력들과 학술 교류 또는 연구비 지원 등을 통해서 룰라이트가 만들어진 것처럼 그들에게는 반드시 있다.
무엇인가 아까 말한 대로 비예무고시 출신이라고 해서 또 외교부의 친 세력들의 외교부들이 로비를 통해서 자유한국당 로비를 통해서 굉장히 강경화를 디스하고 있다. 이런 측면은 굉장히 깊게 들어가서 들여다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팩트인 것 같아요. 오늘 한 가지 뉴스가 나온 게 뭐냐면 외교부 직원들이요 성명서를 냈어요. 강경화 후보자만큼 적합한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 외교부에 있는 그 공무원 노조 외교부 지부에 있는 분들이 성명서까지 발표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야당들이 이것을 대놓고 그렇게 반대만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반대해서 안 된다. 이런 인재를 그냥 다시 또 우리가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이분이 어디를 갈 것 같아요. 다른 나라로 갈 거 아니에요. 유엔으로 다시 가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이런 소중한 인재를 우리가 이런 또 그분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 외교 무대에서의 인적 네트워크를 우리가 전혀 사용하지 못한다. 그동안 우리는 외교에 있어서는 항상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말도 있었지만 외교 무대에서는 계속 왕따였어요. 중국에 가서건 미국에 가서건 유럽에 가서건 이 인적 네트워크로 활용할 만한 게 없거든요. 외교부 장관들이 그렇게 일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필요한 후보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도 강경화 후보자 임명해라 성명도 똑같이 발표하고 있고요. 결정적인 하자 없음. 청문회 해보니 언론들이 제기한 대부분 다 거짓말이었음. 의혹들 대부분 다 거짓말이었음. 이런 거고요. 근데 잔잔한 화제가 난 게 이제 어제 그 특석 교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친정 부모님을 딸이 모시는 남편 재산과 서로가 재산을 모른 채로 내가 벌어서는 우리 친정 엄마 봉양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그렇게 해서 서로 간의 재산 관계를 전혀 이렇게 교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요거 멋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난리 났어요. 거기다가 뭐 전역 전 의원까지 나서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여성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그렇죠. 상태. 보통 한국의 여자분들 친정 부모님이 용돈 모르게 주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강경화 이 후보가 일단 본인이 탄탄한 직업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수입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도 보긴 하는데 일단 이게 통장 관리를 각각 했다는 거 아니에요? 멋지네요. 네, 청문회에서 나온 얘기로는 남편 재산 는 남편이 관리를 하고 내 재산은 내가 관리를 했기 때문에 남편이 샀던 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자기가 정확하게 자세하게 모를 수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사과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보통은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통장 안 섞었었어요. 근데 보통은 이분은 근데 유엔 가기 전부터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또 많이 이렇게들 살고 계시지 않나. 아니, 나도 그러고 싶다 진짜. 용돈 받으면 꽝이야 씨. 이렇게 이런 내 경우는 인생 완전히 꼬였어. 남편도 경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그게 맞잖아요. 엄밀히 따지면은 뭐 직장이 없는 주부들이야 좀 경우가 좀 다르겠지만 남편이 이해해주고 사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금전적으로 딸밖에 없는 집안에서 큰딸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경제력이 있어요. 유엔 같은 데 가서 이제 연봉 보면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렇죠, 받을지 많이 모르지만 받죠. 그럴 때 그 돈을 다 시댁 남편한테만 주고 그렇게는 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 경제에 대해서는 서로가 이렇게 생활에 있어서 더치페이 같은 거죠. 네. 아니 근데 그게 제 친구 공무원 부부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집 살 때 반반씩, 양육비도 반반씩. 정확히 반반씩 하더라고. 근데 이 룰을 깨면 사람 취급 못 받아요. 굉장히 남자가 더 고달프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남자는 돈이 해프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졌다 그러면 사람 취급 못 받으니까 굉장히 거기에 스트레스 쌓이더라고. 나처럼 확 맡겨버리고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이 집안이 그 딸만 택시라고 하는데 그러면 예전 같으면 아들이 없으면은 진짜로 제대로 부양해줄 가족이 없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은 시대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아직도 한국 정부는 좀 그게 안 되는 측면이라. 근데 통장을 따로 관리를 하고요. 공동으로 드는 비용은 공동으로 모아서 쓰면 되니까요. 차라리 한국도 이런 문화가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근데 그건 직장인들 이야기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주부들 같은 경우 좀 다르죠. 명종님이 얘기한 거 보니까 참 감동이네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이에요. 외교부 노조 지부인데요. 네. 그 한상구 위원장인데 노조가 이렇게 발표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없었어요. 최초라고 해요. 예, 저도 이제 노조 간부 한 13년 하는데 그 지자체장 뽑히는데 환영한다고 이 논평을 발표하는 건 이례적인 거고요. 그만큼 지자체장이 아니라 외교부 장관. 그러니까
우리는 지자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자체장이 이제 뽑히는데 그 사람 뭐 반대한다고 또는 찬성한다고 반대한다고는 해봤는데 찬성한다고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13년 동안. 그래서 외교부 노조가 이렇게 발표하는 건 그냥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노조만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기 때문에 또 이걸 발표해도 내가 어용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겠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발표하는 그렇죠. 겁니다.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아까 대한민국 최초라고 하는데 저도 처음 봤어요 지금. 그냥 우리가 보통은 KBS 사장 반대한다 막 이렇게 성명 쓰고 우리 공무원 노조 같은 경우 무슨 장관 반대한다 이렇게 쓰거든요. 과거에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노조 공무원 노조에서 환영한다는 성명을 낸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외교부에도 공무노조가 있어요? 대한민국은 보통 이제 전체가 36만 명 정도 돼요. 몇 급 이하만 가능하죠. 예, 5급 이하만 가능하죠. 근데 어차피 불법이잖아. 아니 우리만 불법이고 여기는 다 그러니까. 공식이죠. 노조라면서요. 노조인데 공무원 노조를 허용이 됐어요. 전공노만 허용이 안 된 거예요. 공무원 노조는 그렇구나. 예. 전공노만 이 설립증을 뺏어가고요. 나머지는 99개 노조는 다 설립증이 있어요. 저런 불법스러운 사람들. 불법이 아닙니다. 법의 노조. 헌법적 노조, 헌법 노조. 예. 강경화 후보자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짧게 한번 해보자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야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후보자를 외교장관의 국회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더 좋겠다 아니다만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일단 저는 단호해요. 임명해야 된다. 음.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별로 큰 한방이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큰 한방이 없단 말이죠. 큰 한방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저는 삿바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힘겨루기. 네, 힘겨루기인데 이걸 가지고 협치를 할 거냐 말 거냐 개소리 같은 거 하는데요. 국민은 자유한국당이 협치를 원치 않습니다. 문제는 국민의당도. 문제는 국민의당인데. 국민의당이 지금 돌아설 거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포결에 들어가면 어떨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자유한국당하고는 사실 협치는 불가능하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지금 대통령 된 지 한 달도 안 됐거든요. 지금 뭐 하나 도와준 거 있나요? 나는 이게 너무 괘씸한 거예요. 자기들이 나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적어도 한 3, 4개월은 도와주다가 그러다가 발목을 잡든가 아니면 도와줬더니 너 개판이다 이렇게 해서 딴지를 걸든가 그것도 아니고 첫날부터 딴지 걸어서 지금까지 뭐 하나 도와준 게 있나요? 자기들 다 망쳐놓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국민의당에 만약에 국민의당이 반대한다면 국민의당은 이제 소멸의 길을 갈 거다. 적어도 제가 오기슨 거 아니에요. 웃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국민의당이 그동안에 광주에서 사랑을 받았던 거에 보답하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협치를 해서 그 협치 속에서 자신들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게 맞다. 그런데 자유한국당하고 부안해동에서 현 적폐 청산을 위한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땐 적어도 소멸이 되거나 분열될 겁니다. 그중에 몇 명은 적어도 다시 당을 깨고 더불어민주당으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판단 잘해야 된다. 양쪽에서 맞을 수 있다. 명령님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대통령이 제안한 상임위원장 회동이 있고 나면 그냥 표결로 통과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행을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혹여 잘못되더라도 이거는 대통령이 반드시 강행해야 될 부분이다. 이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아니면 이 양반이 오랜 기간 동안 유엔에서 쌓아온 그런 네트워크와 경력을 대한민국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도 있어요. 강경화 씨의 대상으로는. 그래서 이번에는 이분을 우리가 반기문 씨는 좀 이상한 행동과 마인드 때문에 우리가 내쳤지만 뭐 우리가 내쳤다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다시 나갔지만 이 강경화 씨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대한민국 외교부 라인에서 대한민국의 외교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우리가 계속 좀 부려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마차님은? 저는 한 발 물러서면 좀 실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네, 강한 대통령을 원하고 그리고 언론의 역공이 생기면 새날이 열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 한 방에 끝나네 뭐. 역시 젊어요. 지금 네, 그 깔끔해요. 자유한국당이 이제 김상조 후보자 부인은 고발하겠다고 하고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도 뭐 투기는 뭐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정말 이상한 삽질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새누리당 의원 아니 자유한국당 의원들 다 한번 예. 재정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한번 넘어야 될 산인 건 맞고요.
저도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한번 넘어보고 오히려 제가 보기엔 문재인 대통령이 좀 멈칫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장관 후보자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이후에 현역 국회의원들 4명 장관이 임명한 그 이후에 아직 장관 자리 무지하게 많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강경화 드러난 거에 비해서 막상 까보니 별거 없지만 강경화에 대해서 한번 물러서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상태가 좀 된다고 봐서 멈칫한다는 개념이 강경화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실제로 5대 공식 배제 원칙에 있어서 얼마나 그걸 충실하게 따를 것이냐라든지 등등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본 뒤에 사실 국민의 높은 지지율을 갖고 가야 되는 건 사실 맞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추세를 봤을 때 리얼미터에서는 떨어졌다고 하고 지금 아마 방송 나가는 오늘쯤에 갤럽에 또 지지율이 또 나올 거예요. 매주 한 번 있는 그 흐름의 어떤 패턴을 한 2, 3주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떨어지고 있구나. 떨어지고 있다고 해서 멈칫할 건 아니고 할 건 해야죠. 지지율이 뭐 10% 20% 떨어지더라도 그 과정에서 격렬하게 붙으면은 아마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도 만만치 않은 대상을 좀 일으켜야 될 거라고 봐서 한 번은 부딪혀야 된다고 봐서 저는 임명 강행해라. 저도 이렇게 그런 쪽이에요. 그리고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청문위원들이 좀 더 세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뜨지 못하고 있는 건지 안타까운데요. 공격성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뭐 여당이라고 해서 좀 뭐라 그러죠? 품위를 지킨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정확하게 짚을 건 짚고 따질 건 따지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정치인들 부패에 연루된 사람들 정확하게 찍어내고 함께 공격해서 적폐를 국회에도 청산해야 됩니다. 예, 전 그렇게 봐서 좀 더 강력하게 나가줬으면 좋겠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이놈의 새끼들. 아직 검찰에 제대로 꽂힌 인사라고는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네. 그래서 검찰의 돈봉투 만찬에 대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지금 그 여진이 발표한 어제 오늘 계속 요동치고 있는 거거든요. 우병우 라인이라고 불렸던 뭐 이따가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윤갑근 같은 사람들이 지금 다 사표를 내고 있는 상태거든요.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냥 김영란법으로 마무리를 해버려. 이런 사건을 공무원이 받지 말아야 될 돈 받았다. 요거거든요 지금. 여기 지금 그건데. 아니 김영란법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다 파면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김영란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100만 원씩 받았거든요. 바로 파면인데 경고는 징계가 아니에요. 이런 개새끼들 제가 화가 난 게 뭐냐면 경고가 징계래. 경고는 징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고니까 징계래. 그 경고 징계 아니에요. 징계가 뭐냐면 경고가 그러니까 파면, 해임, 그다음에 감봉이 제가 이제 잘린 이후에 저기 생겼더라고요. 감봉이 생겼더라고요. 그다음에 감봉 다음에 정직. 정직 다음에 견책. 그다음에 경고거든요. 네. 경고는 무슨 징계가 없어요. 경고는 징계에 포함되지 않죠. 예, 예, 예. 그런데 그걸 징계라고 우기는 거야, 지금 법무부에서. 경고라는 거야. 만약에 이게 김영란법을 제대로 적용하면 다 파면감입니다. 예, 100만 원이거든요. 아니 밥값도 아니 밥값이 9만 5천 원이니까. 그러니까 9만 5천 원 밥값만 해도 그런데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해요.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김영란법의 대상이 아니다. 아, 김영란법에는요. 고의성이나 이해관계가 없어도 법에 걸려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고의성이 없어서 쉽게 얘기하면 풀어드리면 이거예요. 보좌관 보고 내 밥값 계산해라고 했는데 보좌관이 계산한 줄 알고 있었어 나는. 그런데 실제로는 저 사람이 계산한 거야 한꺼번에. 그럼 나는 죄 없어. 이렇게 풀려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게 김영란법을 제정한 취지에 완전히 어긋나는 거거든요. 무력화시킨 거죠. 예, 그리고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이게 특수활동비로 돈 나눠주고 지들끼리 비싼 밥 먹고 이 뿡짝뿡짝 됐다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안에 그 내면에 들어가 있는 것을 깊이 보면 이건 검찰 스스로가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를 한 행위예요. 이게 최순실 사건, 최순실 게이트 이 사건의 수사본부장과 내사 대상자들 간에 돈봉투가 오간 거는요. 사법 방해 행위에 해당돼요. 물론 이게 우리나라 법조항에는 없지만 미국에는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탄핵이 될 거라는 그 예상이 높은 게 사법 방해 행위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그 검찰 스스로가 사법과 그다음에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 기소권 이런 것들을 다 내팽개친 거예요. 스스로가. 그리고 사법부도 유린한 거고. 그리고 꼬리 자르기 하고 제 식구 감싸기로 해서 예전처럼 전혀 변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 아주 전형적이고 대표적이고 악질적인 사례예요. 이거를 감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찰 결과가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나왔다. 이건 두 가지밖에 가능성은 없어요. 두 가지 가능성은 뭐냐 하면 한 가지는 정말로 제 식구 감싸기에서 무마시키려는 의도
또 하나는 혹여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욕할 수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너무 크게 키우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갈이 정도로만 끝내는 인사권 행사 정도로 해서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그런 길 중에 하나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좌천된 사람들은 우병우 라인이잖아요. 이 우병우 라인들이 이번에 싸그리 걸린 건데 걔네들이 그동안 다 그렇게 해왔다는 거고 최순실 정윤회 사건의 수사에서 다 그냥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걔네들한테 큰 이득을 주고 면죄부를 주면서 나라를 이 모양 이 꼴을 만들어 놓은 애들이 주역이 얘네들인 거예요. 돈봉투 사건이 오고 간 이게 단순히 돈봉투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대통령과 민정수석의 의지가 어떨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좀 단호하게 그 검찰들이 특히 이제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단호하게 이거는 좀 수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저는 이거를 검찰의 쿠데타다. 그리고 군이 사드 보고 안 한 것도 전 쿠데타다. 이렇게 보는데 네. 단호하게 근데 이 쿠데타 세력들이 지금 거의 악의 중심에 있었단 말이에요. 검찰들은. 왜 그러냐면 검찰이 사실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우병우를 구속시키지 않는 선에서 자기 라인들은 지켰다라는 축하금이거든요, 이게. 축하금.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칩시다. 대통령이 없었으니까. 그럼 대통령이 감찰을 통해서 제대로 수사하라고 지시를 강력하게 국민 앞에 내렸단 말이죠. 그런데 수사가 이 지경이고 국민을 장난쳤습니다. 경고가 징계다. 이런 개새끼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사표 쓴 이유는 이 새끼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면 연금 뺏길까 봐 그런 거예요. 연금 장난 아니게 많이 나거든 이 새끼들. 그렇죠. 4,500씩 나오거든. 하면 될까 봐. 예, 연금 뺏길까 미리미리 쓴 건데 저는 이거 반드시 조져야 된다. 쿠데타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두 번째. 저 이번에 충격 먹었어요. 저는 특수활동비가 국정원하고 청와대만 있는 줄 알았어요. 저 처음 알았어요. 다 있어요. 검찰청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특수활동비 쓴 게 1조 2,393억 원이에요. 이 돈을 어디다 썼냐 특수활동비는 알겠지만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내역을 내도 안 내도 돼요. 그럼 이 돈 누구냐? 다 지들 껌값이고요. 그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법무부가 2,707억을 썼어요. 특수활동비가 왜 검찰하고 법무부가 필요하죠? 저는 이걸 용서가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목소리가 또 올라갔는데 국방부가 1조 5천억밖에 쓰지 않았어요. 특수활동비를. 그런데 어떻게 검찰청하고 법무부가 국방부보다 더 씁니까? 특수활동비를. 어디다 쓰는데 특수활동비를. 그건 검찰이. 뻔한 거 아닙니까? 폭탄주 마셔야지. 바로 그겁니다. 폭탄주만 1조 2천억을 마셨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서초동에 그렇게 룸사롱이 많은 거예요. 폭탄주 이거 용서할 수 있습니까 국민이? 폭탄주의 양대 원조가 있는데 검찰들하고 방송 쪽에서 폭탄주가 어마어마하게 마신다는. 정말 저 약올라요 지금. 우리는 이거. 뭐 여러 가지 이슈들 속에 묻혀가지고 청문회 같은 데 묻혀서 저기 지금 조용히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검찰 쪽에는 출렁하고 있는 게 법무부에서 일단 그 아까 말한 여러분들 기억하실 이름이 워낙 특이하니까 다 기억에 남아요. 윤곽근이는 대구 고검장 하고 있었는데 이석수 감찰관 문제가 터져가지고 그때 수사본부가 꾸려질 때 서울중앙지검에 와가지고 수사팀 꾸려가지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 윤곽근이고요. 우병우 동기. 다음에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 정점식 대검공안부장, 다음에 전현준 대구지검장 이 사람들한테 인사를 일단 발령을 해요. 이게 사실 그만두라는 뜻이거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그쪽으로 가. 이게 그만두라는 뜻이라서 자발적으로 이제 사표를 쓰게 되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다 우병우 라인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병우 라인이 좌천된 내용을 보면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공통 분모가 들어가 있는 내용은 검찰의 지휘권이 없는 부서로 다 발령을 내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검찰 핵심적인 지휘권, 수사, 기소에 대한 지휘권이 전혀 없는 곳이죠. 그러면 그냥 정말 한직이에요. 정말 한직이고 사표 내라는 의미인데 여기 그나마 그냥 사표 내고 나가면 자기 연금은 지키는 거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윤곽근은 우병우 전 수석을 무혐의 처분했단 말이죠. 점정식은 어쨌든 지금 법무부 위원정호 TFT 팀으로 4.13 총선의 수사지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무죄나 가깝죠. 김진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검 기획조정부장실로 세월호 사건 수사에 가담돼 있죠. 전현준도 마찬가지고 PD수첩 제작소 기소 광우병 관련해서 이것도 우병우 라인이거든요. 그다음에 유상범이도 마찬가지죠. 정윤회 문건 수사지 아무런 책임 없다 얘기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지금 수사를 인지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제 재수사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재수사가 들어갔으면 이들을
한직에 보낼 게 아니라 직위해제를 시켜놓은 다음에 수사가 끝나면 그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검사장급이라고 해서 다 애우를 해주는 거야 이게. 이게 왜 하위직들은 씨발 바로 잘라버리면서 지검장 이상은 다 이렇게 애우를 해줘야 되냐고 이 범죄자들을. 저는 이것부터가 없애야 적폐다. 아니 이제 그렇게 따지면 이제 그런 논란이 생길 수 있죠. 신비님처럼 되는 거예요. 해직 공무원 되는 거야. 아니지 이 새끼들은 범죄를 저지르는 거지. 나는 그러니까. 노조를 만들다가 잘린 거 이 질적으로 나쁜 새끼들인데 이 새끼들은. 그러니까 해직을 무단으로 못 시키니까 알아서 나가줘 하는 건데. 아니 직위해제는 대통령 고위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는 네. 그게 이제 그들 수사가 노골적으로 뭐를 했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만약에 네. 하나만 제가 예를 들을게요. 우리 애청자분들 이해가 쉽게. 이 수사권이 만약에 경찰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애들 다 구속됐어요 벌써. 체포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경찰은요. 검찰이나 경찰이나 있잖아요. 공무원의 비리를 잡으면 확실한 걸 잡으면 특진이에요. 특히 경찰은 공무원들의 비리 잡으면 특진이거든요. 이거 만약에 경찰한테 수사권이 독립적으로 있다면 얘들 체포해다 수사해버려요. 그럼 특진한다고요. 경찰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새끼들이 기소 독점권 수사 독점권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저는 화가 납니다. 저 아까 얘기했지만 법무부가 검찰들이 1조 2천억 가지고 폭탄주 처먹을 때 우리 여고생들은 생리대가 없어서 깔창으로 했어요. 저 이거 정말 있잖아요. 용서할 수 없어요. 어떻게 1조 2천억을 씁니까? 특수활동비를. 그 우병우 사단이라고 전에 뭐 박영선 의원이 한번 국회에서 폭로한 적이 있어요. 예, 맞아요. 그때 12명인데 그중에 10명이 지금 옷을 벗은거리는데 그러니까 우병우라고 하는 인물이 검찰의 요직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꽂았는지를 한번 볼게요. 김주현 대검차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윤갑금 대구고검장,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전현준 대구지검장, 유상범 창원지검장, 김기동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 정점식 대검 공안부장,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 이동열 서울중앙지검 3차장, 정수봉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병우가 꽂은 나인.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일반 공무원만 아는 사실이 있어요. 이자들이 데리고 다니는 수사관과 새끼 검사가 있어요. 이해가시죠? 일단 뭐가지 치면 나머지 애들이야. 아니 그런데 이 새끼들 한번 주인을 모시면 주인을 끝까지 모셔 쌍놈의 새끼들이. 그래서 저는 이 12명의 우병우 라인 앤드 이 새끼 검사 플러스 수사관까지 다 목쳐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 검사와 수사관 때문에 이들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적폐를 쌓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 근데 그거는 문재인 방식은 나쁜 아닌 새끼들. 것 같고요. 그럼 한 100명 정도는 잘라버려야 그런 돼. 방식이 아니라 적극하다. 그러니까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했던 현직에 있는 검사들은 다시 제대로 된 검사를 만드는 방법으로 가야지 다 쳐내면 일할 사람이 그건 없어. 동의해요. 제4위화 교육이라고 하나? 씨발. 3,600대 같은 거. 그 검찰 조직이 얼마나 웃기는 조직이냐 하면은요. 문제 하나 낼게요. 대한민국의 차관급 인사가 총 몇 명인 줄 아세요? 대한민국에는 행정부에만 그 319명의 차관이나 차관급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데가 외교부고요. 외교부는 그 대사들. 예, 대사들이 있기 때문에 차관급들이 많아요. 그래서 112명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어딘 줄 아세요? 검찰이에요. 38명이나 됩니다. 차관급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금 아까 나왔던 지금 문제되는 애들 있죠. 각 뭐 차장검사, 부장검사. 38명 중에 씨발 12명을 지가 먹어버린 거야? 그렇죠. 총 38명 중에. 그러니까 이게 대단하고 3분의 1을 장악해버렸네. 네, 그리고 근데 요직이기 때문에 거의 장악했다. 이렇게 거의 다죠. 전체 조직을 다 잡은 거고요. 이게 뭐 서울중앙지검장 잡으면 반. 그렇지. 그렇죠. 반이지. 법무부 검찰국장 잡으면 3분의 1. 국정원 2차장.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 잡아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 보면은 이제 뭐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게 차관급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어요. 기획조정부장, 반부패부장, 형사부장, 강력부장, 공안부장 이런 사람들이 다 차관급이에요. 그 노무현 대통령한테 헛소리했던 새끼들 그 다 나갔나요? 그 새끼들 다 벗었죠. 아유 영전했죠. 우병우가 마지막 벗었으니까. 아유 아직 남았어요. 남았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 조직이 차관급이 너무 많아요. 비대해요. 맞아요. 이거는 차관급에서 좀 제외해야 되는 거고요. 아니 그래서 제가 조국 민정수석님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장문에. 차트 안 받아주실 걸? 답이 왔더라고요. 아 왔어요? 네, 왔는데 계급 좀 없애주세요 제발. 왜 검사 새끼들이 차관이 있고 부장검사가 있고 지검장이 있어야 됩니까? 그냥 평검사로 만들어주세요.
다른 나라 검사가 계급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평생 계급. 단 월급을 좀 올려주면 됩니다. 평생 넌 검사만 해. 호봉에 따라서. 그럼요. 제발 좀 계급 없애주세요. 검찰이 개혁이 되는 부분 적폐 중에 적폐였죠. 그럼요. 우리가 이명박근혜 지나오면서요. 뭐 아까 뭐 PD 수첩 이야기도 나오고 뭐 4대강 이야기도 나오고 세월호 사건, 정윤회 게이트 온갖 것들이 다 결국에는 검찰 수사가 잘못돼서 나라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병우 같은 놈들이 제대로 수사해야 되는 사건을 방향 틀어버려가지고 은폐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검찰 자체가 썩었고 지금 그 돈봉투 만찬이라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수사나 조사 대상이던 사람들 수사 다 끝내놓고 지들끼리 술 마시고 놀아. 그게 뭡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요. 제가 우리 방송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누구의 쫄따구로 항상 평생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문재인도 누군가의 쫄따구다. 그런데 그 쫄따구가 저는 검사라고 검사가 우두머리다. 모든 있잖아요. 죄의 최고봉은 검찰이에요. 그걸 명심해야 돼요. 모든 범죄의 악의 축은 우두머리는 검찰이다. 쓸데없는 말을 앞에 넣었잖아요. 알았어요. 문재인도 누구의 쫄따구 해놓고 이렇게 논리를 하면 문재인도 검찰의 쫄따구가 되는 거야. 왜 쫄따구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왜? 지금 왜? 이 검찰이 어찌 해버리면 문재인 대통령도 죽어요. 그 말이었어? 네, 그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검찰이 얼마나 무서운 조직이냐면 검사의 개인은 별거 아닐지 몰라요. 근데 이 검찰의 조직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시간 문제고요. 보세요, 한번 박근혜 5총관인가요? 5총관 살인사건 보세요. 덮어버린 거. 그거는 시대의 그 살인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덮어버리잖아. 마약 사건이요? 웬만한 건 다 덮어버립니다. 지금 보세요. 이런 검찰을 저렇게 놔둔다고요? 저는 강력한 개혁만이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적폐에 빠져나갈 수 있다. 검찰만 제대로 선다면 대한민국 반은 적폐를 청산할 수 있다. 이것이 키워드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초기에는 일반 검사들이 바뀌길 바랬어요. 그러니까 간부들 말고 평검사들을 모아놓고 검찰의 풍토를 바꾸자고 그렇죠. 했던 건데 네, 그랬던 그게 거죠. 틀렸다는 거를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깨달았다고 보고요. 예. 그 모든 인사 발령들이 다 사실은 청와대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연구위원 같은 걸로 내려보내. 그렇죠. 예. 그거는 그만두란 뜻이고 그러니까 니들 다 알아서 나가줘 하는 신호거든요. 그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저는. 첫 술에 배부르지 않죠. 오케이. 계속해서 바꿔 나가겠죠. 그러면서 엎으면 예. 되치기 당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지. 잠깐 붙자는 거야, 내 말은. 크게. 그럼 근데 나라가 더 사실은- 혼란스러워져요. 검찰 같은 조직은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방식이 지금 생각해보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상명하복의 조직에서는 명령 때려서 그렇다고 걔네들이 군대 동원해서 무슨 쿠데타 일으킬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자를 놈은 제대로 잘라주고 그리고 임명할 사람 임명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가 임명권자는 나야. 이렇게 해주는 것이 나는 가장 더 바람직한 검찰이라고 보고요. 그들한테 지금의 여당에 불리하고 유리한 수사를 해라 마라 이런 게 아니라 뭐든지 하려면 법은 공정하게 최대한 공정하게 법 집행해라라고만 가르쳐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어쨌건 그 검찰이 꼭 나라를 지키는 어떤 정의 근간이었지만 사실은 가장 먼저 타도해야 될 적폐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검찰은 정말 많은 반성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근데 할 말도 없어요. 사실은. 국민들 촛불 켜고 적폐 없애자고 싸울 때 폭탄주 처먹고 돈봉투질을 했고. 또 그 얘기하려고 그러지. 네. 검사실에서 섹스하고 피해자와 길거리에서 딸딸이 치고 씨발 여검사는 스폰서 되다가 바람피다 걸리고 이게 뭐 검찰에 내 기억난 게 있어요 검찰에? 예. 맞아, 진짜 검찰이 정의를 위해 싸운 게 거의 없어. 거의. 없어요. 멋진 그 젊은 검사가 모든 외압을 물리치고 대통령 후보를 구속 기소한다든가 뭐 이런 게 없어. 홍준표는 바로 잡아갔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렇죠. 지금. 예. 그런 검사가 절실할 때입니다. 지금 검찰 조직이 스스로 이제는 더 이상 셀프로 개혁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기 때문에 전혀 이제는 없죠. 자정 능력도 없어요. 이제는 없다고 그냥 보여준 거예요. 내패를 다 보여줬기 그리고 때문에. 개혁을 막아낼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대통령이 그리고 국민들이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나서야 되는 거고요. 수사권 조정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공수처 만들어서 이렇게 돈 봉투 오고 갔던 9만 몇천 원짜리 밥 먹고 같이 돈 서로 경력금 나눠주고 했던 거가 걸릴 때는 공수처에서 잡아가지고 아주 적법한 절차로 수사를 해서 다 파면시킬 수 있게 네.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근데 그렇기 위해서는 경찰대하고 사법시험을 다 없애야 돼요. 그래야 걔네들이 그들만의 사법시험은 어차피 없어지는 거고. 내년에 없어지니까. 네. 경찰대학도 폐지해야 됩니다. 심각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드렸고요. 오늘 방송은 청문회 이야기하고 검찰 뭐 주로는 이야기였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우리끼리 중지를 모아보니 강경화도 임명 강행해. 국민 뜻대로 해.
일부 뭐 야당과 언론이 협잡해가지고 좀 이상한 후보자처럼 만들어놨지만 결정적인 오히려 미담만 나왔습니다. 부모님 다 모시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저는 좀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사실은 맨날 눈물 난대. 울지도 않으면서. 김희수나 강경화나 국민들이 그러니까 강경화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미담도 나오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강경해달라고 성명서까지 내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그다음에 자기를 사형 선고를 내렸던 37년 전에 그분이 청문회에 찾아와서 아니다 됐다. 화해하는 모습. 그건 진짜 감동적인 이런 청문회 봤어요? 영화 같은 이야기.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의 사람 중심, 사람이 우선, 사람이 먼저라는 그런 정치의 바탕이란 말이에요. 제발 자유한국당 정신 차리고요. 좀 이제 희망을 만들어 가봅시다. 예. 당신들이 그렇게 뒷다리 잡는다고 해서 국민들이 당신들 제1야당으로 안 알아줘. 당신들이 다시 깨어났을 때 국민의 품으로 오는 거지 아직 당신들은 악의 품에 있단 말이에요. 국민의 품으로 와야 돼요. 오늘의 결론은 그거네요. 예. 우리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렇지. 밀어붙여야 됩니다. 검찰 개혁도 약한 네. 모습 보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국무위원 임명하는 것도 예. 알아서 다 해. 네. 그 지지율 안 떨어져. 예. 오히려 안 떨어지면 그렇게 하라고 지금 올려준 거다. 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동욱님 메일입니다. 이분 우리 방송에 출연하신 적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도 모르겠다. 제야 경제 네. 전문가 그분. 네. 우병우 장인의 토지에 대한 의혹. 1. 최태민이 이북으로 넘어간 사람들의 토지를 편취했다. 조순재 녹취록 확인 필요. 최태민이 이북으로 넘어간 사람들의 토지를 편취할 수 있는 시기는 1970년대 중후반이다. 강남 지역 구획 정리 사업 시기와 일치한다. 강남 지역 구획 정리 사업은 1970년대에 시작해서 1970년대에 사실상 환지 처분되었지만 법률적으로는 1990년대인 김영삼 정부 시대에 확정되었다. 이북으로 넘어간 사람의 상속자들이 토지 소유권을 반환받기 위해서 상속인 간의 호주 상속 소송을 하는 등 상속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었다. 강남 지역이나 강동 송파 지역에 이런 토지들이 많이 있다고 알려졌고 우병우 장인의 토지나 삼성생명 부지도 이북으로 넘어간 사람의 토지로 시중에 알려졌었다. 2. 최태민이 토지를 취득할 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차명으로 이용하여 취득했다. 우병우 장인인 이상달도 최태민과 가까운 사이다. 3. 구획 정리 사업을 실행할 때 환지를 할 경우 한 사람 소유 토지가 여러 필지로 나뉘어져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필지 또는 한 필지로 합필할 수 있도록 환지 처분을 하지 한 사람의 소유의 토지 사이에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를 알박기식으로 넣어서 환지 처분을 하지 않는다. 단 차명 소유자가 토지를 임의로 매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다른 사람에게 차명한 토지를 알박기할 수도 있다고 본다. 4. 결론. 이상달은 최태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고 이상달 소유 강남 토지도 최태민 혹은 박근혜나 유경수의 차명 재산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단 환지 이전의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와 이상달이 토지를 취득한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의혹이죠. 그럴 수 있다. 그럴 개연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구획정리 사업 이런 게 뭐냐면은 예전에 왜 비슷한 걸로요. 뭐 규모는 완전히 다릅니다만 바둑판 같은 평야 이렇게 말한 적 들어본 적 있죠. 예전에는 사람들이 땅을 꾸불꾸불하게 갖고 있었어요. 논을. 그러니까 농사 짓다 보니까 불편해. 여길 대충 해서 이게 몇 평짜리 200평 정도 되는 논이면은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꾸불꾸불 갖고 있으니 이걸 바둑판처럼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땅을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그 방식이 이제 도시 지금 구획정리 사업에도 동원됐다 이런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처음에 나왔던 얘기가 좀 사실은 재미있게 좀 확 땡기는데 북한으로 그러니까 이북으로 간 사람들 땅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사회에 이 땅에 그런 비리들 엄청날 거야. 모르긴 해도. 그 조작 간첩 예, 예. 사건의 배후에 땅 문제가 얽혀 있다는 그런 설도 그렇죠, 있잖아요. 예. 죄를 죽여야만 내가 저 땅을 가질 수 있으면. 예. 어떤 분 중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사형을 당하거나 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전혀 그런 관계 없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결국에는 역사 속 영혼이 묻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이동욱 님이 확실히 뭔가 좀 예리한 부분이 있어요. 남들은 지금 신경도 안 쓰고 있는 부분을 내가 볼 때 이분 성격을 보면은 이거 갖고 한 일주일 고민했을 거예요. 머리가 이쪽 저쪽으로 막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또는 들으신 어떤 정보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동욱 님
감사드리고요. 지금도 경제 공부 많이 하시죠?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한번 경제를 한번 보내보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세가나 1560평 평당 이게 사다가 나중에 11만 원도 올랐다. 이건 누가 봐도 투기래. 땅값 모르면 다 투기야. 그냥 보면 투기지. 근데 이거는 대지로 바꾸면 다 이렇게 올라요. 저희 시골도 똑같아요. 그렇겠죠. 누가 네, 한 갖고 15만 나서 원 땅의 올라요. 가치를 올린 건지. 그리고 투기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다른 방송에도 말씀을 똑같이 드렸는데 투기는 필연적으로 유장 전입이랑 연결이 돼서 농지 같은 거 살 때는 특기 전입이 그렇죠.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유장 전입이 도시에서는 이제 학군 이런 것이 또 주고 그리고 농촌에 가면은 이제 농지 관련해 가지고 살지도 않으면서 살아야 그 땅을 살 수 있는 뭐 이 그렇죠. 조건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법적으로 뭐 아시는 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농지를 바로 거기다 건물 못 짓잖아요. 멋지죠. 그것이 이제 관련돼 있는 게 유장 전입이 관련된 그런 건데 강경화 후보자는 그렇고 후보자 남편도 그렇고 그냥 가서 살아요. 실제로 거주해. 자기가 직접 짓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논란거리 자체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의 논리는 땅을 사가지고 땅값이 올랐으니까 투기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거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최경환이 구속될 놈이 말이야. 초이노믹스 기억나나요? 나라 망치고 지 고향에다 한 2천억 정도 발랐죠. 나쁜 놈의 시기. 지금 강경화 그 외교부 장관의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반대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은 이렇게도 본다고 하더라고요. 이 외교 무대에서의 한일전이다. 그러니까 예, 좋은 이게 판단이었어요. 예. 한국과 일본이 싸우고 있다. 국내에서 외교 무대에 누구를 세울 것인가를 갖고 싸우고 있는 형태다라고 판단들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강경화 이 분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다른 분들도 느꼈을 테지만 사실 이 사람이 뭐 입지전적이니 뭐 어쩌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조선시대를 다 통틀어서 이만큼 외교 무대에서 역량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을 과연 몇 명이나 키워봤는가. 이 강경화라는 사람은 대한민국이 키운 외교 무대의 인재 중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유엔에서 오랫동안 사무총장 3명을 겪은 전문가고 인권운동가고 이런 사람. 그 최근에 그런 비슷한 사람이 한 명 있었죠. 반기문 씨라고.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엔이라는 큰 그 조직 안에서 전문가를 키운 거는 반기문과 강경화 이 두 분밖에 없어요. 아직은.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이 강경화라는 사람은 대한민국이 키워낸 인재인데 이 인재를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또 하나 단지 서울대 출신이 아니고 외무고시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반대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국익에 굉장히 반하는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일전이란 말이 굉장히 이제 정확한 말인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가 위안부 할머니 관련해서 등의 재검토 얘기가 있었고 일본의 친일 2, 3세대들의 정치인들이 일본의 극우 세력들의 사주를 받아서 강경화 후보를 굉장히 디스할 수도 있다. 이런 견해 굉장히 좋은 견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부의 자기 조상들이 일본과 뜻을 같이 하고 일본 밑에서 먹고 살았다고 해서 굉장히 일본과 우호적인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정치인들이 꽤 있어요. 저는 그것을 일본과 극우 세력들과 학술 교류 또는 연구비 지원 등을 통해서 룰라이트가 만들어진 것처럼 그들에게는 반드시 있다. 무엇인가 아까 말한 대로 비예무고시 출신이라고 해서 또 외교부의 친 세력들의 외교부들이 로비를 통해서 자유한국당 로비를 통해서 굉장히 강경화를 디스하고 있다. 이런 측면은 굉장히 깊게 들어가서 들여다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팩트다. 그렇다면 국민들한테 야당은 이제는 협치 안 하는 그냥 반대만을 위한 반대하는 당, 반대당들이다라는 이미지를 명확하게 심어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은 협치를 하려고 할 만큼 노력했다라는 부분들이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명분 쌓기. 예, 그래서 이제 정당성을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들이 이게 무조건 반대만은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대통령과 청와대와 민주당이 아마도 전국의 주도권을 이렇게 잡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대통령은 이제는 야당과의 협치가 아니라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른정당 김용태 의원이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 유리천장을 깬 분이다라는 평가를 내리면서 이거는 인준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 발언을 했거든요. 이런 발언의 진위성을 보면 만약에 국민의당이 강경화 후보에서 끝까지 반대를 했을 경우에 바른정당이 거기에 찬성표를 던지는 순간 바른정당의 지지율은 엄청나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국민의당 지지율은 더 그 상태에서 10%도 안 나오는 상태에서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바른정당한테서는 오히려 이번이 더 큰 기회가 올 수 있는 거고 국민의당이 대놓고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 계속 반대만을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정도 딜레마가 좀 있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라 왜 그러냐면 아까 협치 말씀하셨잖아요. 협치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뭔가 문재인 대통령도 하나를 포기하거나 뭐 팔을 잘라주거나 이렇게 해라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발짝이라도 후퇴를 해서 정말로 야당을 존중한다는 모습을 보여줘라라고 무리하게 강경화를 끌어들여서 계속 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사인 간의 무슨 전투 같으면은 둘이 막 치고니 받거니 싸웠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좀 맞았지. 그러니까 약간 타박상 좀 들었는데 똑같이 싸우면은 야당은 지금 골절상이 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긴 게임, 그러니까 손해를 안 보는 게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에 그 신비님도 그런 표현을 좋게 하셨는데 잔매에 골병드는 그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로 좀 평을 해야 되는데 협치라는 것이 이 협치가 과연 적폐 세력들과도 협치를 하라는 것인지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 지지율 하락이 지금 인사청문회 때문에 약 5% 이상 빠졌는데 그렇다고 해도 높죠. 78%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유한국당에서는 거 봐라 인사청문회 잘못했더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한 게 잘못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개. 국민이 바라는 건 그동안의 적폐를 청산하는 데 있어서 당신한테 지지도를 이렇게 높게 보여준 것은 개혁을 위한 드라이브를 강하게 밀어붙이라는 거였는데 협치라는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발목 잡은 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사주째 집권 사주째 지지부진해지는 것 이것 때문에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이 마치 언론과 기성 언론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길들이게 한답시고 그거 봐라 니네 인사청문회 제대로 참여 안 하니까 또는 인사청문회 제대로 된 사람을 내놓지 않으니까 지지율 떨어지지 않게 분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분석 중에 저는 선자를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개혁을 하라고 강한 적폐를 청산하라고 엄청난 표차로 밀어줬단 말이죠. 그리고 집권 시기에 80%가 넘는 지지율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인사청문회 때 발목을 잡히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저는 협치가 문제가 아니라 밀고 나가라는 메시지다. 오히려 더 적폐 청산하는데 무슨 놈이 협치냐. 자유한국당이 적폐 대상이에요. 제발 좀 협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강경화 같은 거 얘기 한번 해봅시다. 제가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 전남 장성에 제가 지금 고향까지 나와버렸는데 전남 장성에 가서요. 인목도가 50% 이하짜리 대지도 바꿔준다면 당장 바꿔줍니다. 제가 다시 얘기했잖아요. 여기냐면 지방의 세수가 저희 고향이요. 자립도가 18%밖에 안 돼요. 최하위입니다. 대한민국에. 그러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집 팔고 가서 임야를 인목도가 낮아야 돼요. 대신 이거는 대통령도 못 바꿔요. 80% 넘으면. 여기에 집 짓고 살겠다 하면 언능 오라고 그래요. 서비스 다 해줘요. 라인 다 깔아줘요. 그게 바로 지자체의 지금 한계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샀는데 뭐 1,000원짜리인가? 1,560원짜리를 샀는데 샀더니 대지로 바꾸니까 당연히 10만 원으로 오르죠. 그런데 이거를 뭐 73배가 올랐다고 땅 투기했다고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상득은 어떻게 됩니까? 이상득이 설명해야죠. 자기 땅 사놓고 인터체인지 넣어버리니까 수십 배 올랐던 거하고 그게 투기인 거지. 이거는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투기가 아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봅시다. 위장전입이라고 얘기하는데 강남으로가 이 정도 스펙이면요. 강남으로 가려고 위장전입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 모교에 딸 보내고 싶어서 모교에 대한 애착심이 있어서 구체적인 얘기를 제가 않더라도 그게 무슨 유장전입이에요. 의도가 유장전입이긴 하나 그 의도가 불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강남에 좋은 학군 보내려고 유장전입한 게 아니잖아. 다른 자유한국당 네. 정치인들처럼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는 거 오히려 이거 하나도 해결 못하느냐. 문재인 대통령 그냥 치고 나가 임명해. 라는 메시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희가 그 촛불이 한참일 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거기도 해요. 어차피 요소 야대다. 그리고
촛불로 만들어진 대통령은 결국은 국민들 지지율 받아서 대통령 맞아요. 할 수밖에 예, 없다. 국회가 중요한 건 아니다. 음. 촛불 때 로직이 하나 있었잖아요. 뭐가 통과가 안 돼. 자, 다음 주에 촛불 100만 모여 하면 모여가지고 하면 그 다음 주에 통과돼. 이런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촛불 모이기는 또 많은 분들이 사실 피로감 느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게 저는 문자 행동이라고 봐요. 예. 그런 방식으로 민의가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압박을 해 가는 거지. 단 거기에다가 욕설은 좀 하지 마세요. 그게 빌미를 주는 거기도 하고 분에도 욕설하지 마시고 맞아요. 역공이 네. 들어오니까요. 정정당당하게 항의하는 건 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행동하시고요. 그게 촛불 켜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문자 행동을 놓고 뭐 테러니 폭탄이 이런 개 같은 소리를 하는데 그런 정치인들은 이정일 판사한테 신고하십시오. 대신 아까 우리 권 PD가 얘기한 대로 욕은 하지 마십시오. 명예훼손 되니까. 예. 그러고 나서 이게 저는 직접 민주주의로 가는 과도기적 단계가 아닌가. 그렇겠다.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신성한 겁니다. 문자로 자기 의사를 간접 민주주의인 대의 제도인 국회의원들한테 자기 의사를 직접 반영하게 만드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 체제 또는 주권자가 주권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거는 헌법적 가치인 것이고요. 굉장히 신성한 거기 때문에 제발 욕하지 말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하십시오. 만약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정치인들은 앞으로 도태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당 홈페이지는 십자포화 맞았어요. 맞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표현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촛불을 언제든지 켤 수 있다. 너희들 정신 차려라. 어차피 정치라는 게 상대방을 끌어내려야 자기가 올라갈 기회도 생기는 건데 그래서 흠집 내고 발목 잡기 하고 있는 거고 사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도 총평은 그래도 새누리당에서 제일 깨끗한 놈보다 더 깨끗해. 내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아, 그럼 지들이 내라든가. 지들이 내면 되잖아. 그러니까 강경화 후보자는 보통 우리가 도시에 사는 보통 사람들 정도의 흠결 정도라고 봐요. 완벽한 사람은 아닌데 자기들이 말하기엔 좀 뻘쭘한 거고요. 아까 그 73배 땅값 오는 것도 신빈이 말씀하신 게 딱 그 결이거든요. 딱 그렇게 그렇죠. 되는 거고요. 근데 그거를 지적하는 사람이 심지어 최경환이에요. 자기 고향에다가 막 그 경제부총리 할 때 돈 쏟아붓던 바로 그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재판관이라고 해서 당의 명령에 따를 거냐 또는 정당에 준하는 어떤 판결을 내린 거냐 그렇지 않았다는 게 분명히 밝혀졌고요. 그리고 저는 이 헌법재판관 임명부터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눈치를 일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진당 해산 관련해서 소수 의견 1명 나왔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적어도 2-3명은 나왔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1명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재판소 소장에 문제가 있다라든가 이렇다고 한다면 거의 뭐 군사 독재나 획일주의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건 다양성을 의미하는 건데 재판관이 전체가 다 획일적으로 하면 북한과 다를 게 뭐 있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건 뭐 꼬투리 잡기 위한 꼬투리인 것이고요. 만약에 통진당 해산이나 기타 소수 의견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대한민국이 아닐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이것이 바로 전체주의고 획일주의에 준한다. 당연히 더 나와야 된다. 소수 의견들이. 2-3명은 나와줘야 건강한 헌법재판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청문회에서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에 소속에 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석희 이 사람들이 통합진보당의 주도하는 세력도 아니었는데 그 이후로 해산시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런 의견도 냈었고요. 아, 그럼요. 근데 오늘 최고의 스타는 아마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인 것 같습니다. 5.18 단체들 향해서 막 어용이라고 하고요. 평상시 어용을 많이 누려본 분들한테는 다 어용으로 보이는 거예요. 물론 제가 나라든다는 어용 방송이긴 합니다. 우린 자발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5.18 단체 이런 분들을 증인으로 불렀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김희수 까주겠지. 이렇게 했는데 편들어져 버리는 거야. 이것들 봐라. 이게 오용이네. 이렇게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나물님 있죠. 백도라지 씨. 백도라지 씨가 뭐라 그랬어요? 한마디 크게 하셨죠. 지금 회의 진행 중인 거 아니잖아요. 어디서 5.18을 욕을 하세요. 말이 돼요? 자유한국당 의원이. 라고 소리를 네. 지르셨죠. 자유한국당 의원이 5.18을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냐. 부끄러워서 말 못할 것 같은데. 뭐 그런 정도였었고 김희수 재판관에 대해서는 사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극명히 보였고 그분 자체가 아주 특별한 하자가 있다 이렇게 느끼긴 좀 힘들고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에서는요 김상조, 김동연, 김희수는 청문 보고서 채택해준다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광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고서 채택 못하겠다 사실상 반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국민의당이 어느 정도만 협조랄까 이런 걸 좀 해준다고 하면 실제 국정 운영이 쉬워져요. 120석 플러스 40석이니까 160석 과반이 넘지 않습니까?
물론 국무총리를 제외한 이런 나머지 분들은 국회에서 통과가 사실은 별로 의미는 없는데 이제 이런 측면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냥 통과시켜? 그러면 다수결로 찬반 투표해볼까? 직권상정해? 청문회 보고서 채택하지 않아도 나 임명할 거야? 이런 방식으로 가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조심스럽게 유리 그릇 다루듯이 조심조심 각오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어깃장을 계속 넣고 있는 거죠. 이낙연 총리 후보자 국회 이제 표결부터. 그렇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 사실 그 전략을 구사한다고 보기보다는 여기서 여당이 정말 잘해줘야 되는데 정치력 발휘 잘 해가지고 야당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 수뇌부의 어떤 전략이 뭘까가 되게 궁금해요. 오늘 그 청와대에서 발표가 있었어요. 다음 주에 여야 상임위원장과 대통령께서 회동을 한다고 합니다. 회동 요청을 했고요. 이 회동을 할 때 요청 두 가지 큰 사항은 하나는 내각 구성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추경에 대한 협조 요청 이것을 회동에서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 야당들에게는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 국민들에게 만약에 이 야당들이 상임위원장과 회동이 끝나고 나서도 협치를 하지 않고 계속 어깃장만 놓는 모습을 보인. 김미수 헌재 소장 청문회가 끝났는데요. 털 게 거의 없었어요, 이 양반은. 어차피 헌법재판관 할 때 대부분 나왔던 이야기들이 재판으로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김미수 헌재 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실 통과가 낙관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쪽에서 제기했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민주당 추천의 헌법재판관이다 보니까 뭐 소수 의견 낸 것들이 다 민주당 쪽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거다. 그래서 민주당에 충성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전체 의견들 중에서 소수 의견 낸 게 10%도 안 된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박주민 의원이 이제 그걸 쉴드 치는 그 질의를 했는데 정말 그건 제가 음성으로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방송에 넣어드리고 화제가 됐던 건 그겁니다. 5.18 때 버스 운전했던 그 사형 선고했던 그분의 실제로 청문회장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악수하고 사죄하고 죄송하다고 그런 장면들은 역사적인 화해 이게 이루어지는 건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그것을 트집 잡아서 흠집 내려는 사람들이 바로 전두환의 후예들이라는 게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그때 사형 선고를 내려줬으니 자기들의 권력에는 맞는 판결 아니었습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때 사형 선고를 내렸기 때문에 부적격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선미 의원이 어제 청문회 끝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18에 이렇게 많은 야당 의원들이 관심을 갖는 걸 보면 5.18 정신 헌법에 담는 거나 진상규명 과제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거라고 믿는다. 야, 역습을 했네. 어쨌든 좀 삶을 보면 전남대학교 출신이 77년도에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3년 후에 군대를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80년대에 고통을 안고 군대를 갔었고 군대 가서 하여튼 이 사건을 이제 판결한 모양이에요. 군법으로 했으니까. 1차 군법으로 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었고 어쨌든 그때 당시에 군 법무관이었다면 독재 정권에 대항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입장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고 그다음에 김미수 헌법재판관 소장 후보가 하는 말이 그 판결로 인해서 평생의 재판에 고뇌하게 됐다. 소회를 이제 말씀을 한 거에 참 눈물겹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시간은 지났지만 어쨌든 그 당사자들과 청문회에서 만나서 악수를 하는 건 화합의 시대, 그다음에 상생의 시대, 그다음에 더 나아가 혁신과 계획의 시대에 맞는 행동이어서 참 눈물겨웠다. 37년간 이들을 누가 갈라놨는가? 바로 자유한국당 같은 폐륜 세력들이 화해하지 못하게 갈라놓은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했을 때 새로운 시대가 오긴 왔다. 그 피해자가 자기 사형 선고를 내렸던 그분이 피해갈까 봐 이리 와서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는 보기 드문 멋진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드라마 같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히 이 헌법재판관, 이 판사라는 사람이 헌법재판관으로 있으면서 소수 의견을 낸다는 것은 뭐 물론 퍼센트로 보면 100%가 아니고 뭐 한 10% 정도라고 하지만 이 소수 의견을 그렇게 꾸준히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굉장히 민주주의에 큰 도움이 되는 행동이에요. 이 시대의 흐름에서 어떤 때는 독재도 있었고 어떤 때는 막장 정부도 있었고 뭐 온갖 억압, 국정원을 통하는 사찰 이런 것들이 만연하던 사회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있으면서
소수 의견을 꾸준히 제기했다는 것은 그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만을 내리지는 않겠다라는 의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민주주의에 대해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으신 분이고 이게 머리와 가슴 속에 각인이 잘 돼 있으신 분이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그 푸른나무가 얘기한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